제 아들을 죽인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한 여성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3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죠. 담당 경찰은 처음에는 평범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CCTV 영상 분석 자료,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 진술서까지.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를 밝혀낸 한 어머니의 집요한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대체 어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밤 11시 42분. 서울 외곽 산길에서 한 대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빗길 운전 중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되어 복구 불가능. 타이어 자국과 충돌 각도 분석 결과도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총 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아내에게 5억, 어머니에게 3억. 보험사도 특별한 의심 없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최현우. 중견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세 살배기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모범 사원이라고 불렀고 친구들은 의리 있는 남자라고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내 서지현은 29세,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경력도 화려했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커리어 우먼으로 비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걸.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할걸. 조문객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인 강미숙 여사도 며느리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야죠. 현우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미숙 여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사진을 모두 치운 것입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침실의 웨딩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빈소에서 받았던 조화도 이미 버려진 상태였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새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미숙 여사가 손녀를 보러 며느리 집을 방문했을 때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업무 때문에 집에 들렀다고 그냥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여사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위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친밀감.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속에 감춰진 뭔가 다른 감정. 그날 밤 강미숙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겨우 2달. 아직 100일도 안 지났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집요한 추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미숙 여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60대 중반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취미로 등산과 독서를 즐기던 분이었죠. 아들 현우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하지만 손녀 서연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새 살배기 손녀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우리 서연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며느리의 집에서 낯선 남자를 목격한 후 강미숙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오해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위로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주말에 손녀를 보러 갔을 때 며느리는 항상 어디론가 나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주말에 매번 출근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로펌 변호사라면 복장이 단정해야 할 텐데 돌아올 때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미숙 여사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봐.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당신 생각뿐이야. 이제 곧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안 되니까. 대화 상대는 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강미숙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이 2020년 7월. 아들이 사고로 죽기 5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또 야근이래.
요즘 너무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더 자주 만날 수 있잖아. 맞아, 솔직히 이제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곧 해결될 거야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미숙 여사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강미숙 여사는 황급히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아, 응. 서연이가 자고 있어서 책 좀 보려고. 아, 네.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여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미숙 여사는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준혁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며느리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다음 날 강미숙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그녀는 평생 살아오면서 남을 의심하거나 조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먼저 그녀는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부부 사이는 좋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형수님이 좋은 분이시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 김태윤이라는 이름의 대학 동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형이 마지막 1년 동안은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형수님이 너무 바쁘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형이 가끔 요즘 지연이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형이 한번 지연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강미숙 여사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간 건 아니고 로펌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걸었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편안한 몸짓,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담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의 한 호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튼이 쳐졌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며느리가 혼자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오피스텔의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205호. 그리고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205호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집 주인분께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오피스텔 앞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경 어제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또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IT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서 강미숙 여사는 회사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지만 그중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크비전 코리아 -8층. 그녀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명함을 달라고 했고 직원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혁 이사 테크비전 코리아 사업개발팀. 김준혁. 메신저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이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강미숙 여사는 이제 단순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소 대표는 50대 남성, 이전에 경찰로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박철수 탐정이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며느리와 김준혁의 사진, 오피스텔 주소 등등. 박철수 탐정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경찰 보고서, 보험사 자료 그리고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3개월,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보험금 받은 거 다 써도 상관없어요. 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박철수 탐정은 강미숙 여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성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탐정은 먼저 사고 당시의 경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부분과 유족만 볼 수 있는 상세 보고서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일시 2020년 12월 23일 23시 42분경. 사고 장소 경기도 양평군 산길. 사고 차량 현대 소나타, 피해자 최현우 소유. 사고 경위 빗길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돌 후 절벽 추락. 사망 원인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두개골 골절. 블랙박스 충격으로 파손, 복구 불가. 음주 측정 음성 혈중 알코올 농도 0.00%. 타이어 상태 마모 심함, 교체 시기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박 탐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요? 첫째, 피해자는 그날 밤 왜 그 외진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회사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째, 블랙박스가 너무 깨끗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충격이면 일부 영상이라도 복구되는데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다는 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타이어 마모. 피해자는 평소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강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현우는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매달 정비소에 가서 차량을 점검받는 습관이 있었어요.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이어를 마모시켰거나 사고 전에 타이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폐차장에 가면 사고 차량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탐정은 즉시 폐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사고 차량은 경기도 일산의 한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지붕도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 탐정은 타이어를 세밀하게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4개의 타이어 중 2개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2개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브랜드도 달랐습니다. 타이어가 짝짝이네요. 박 탐정은 타이어 제조일자를 확인했습니다. 마모된 2개는 2018년산, 상태가 좋은 2개는 2019년산이었습니다. 누군가 사고 전에 타이어 2개를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탐정은 폐차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량 사고 후에 누가 찾아온 적 있나요? 글쎄요.
보험사 직원이랑 유족분이 한 번 오셨던 것 같은데요. 유족이요? 누구였죠?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부인이라고 하셨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차량을 확인하러 왔었다는 것입니다. 박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를 만나 당시 조사 내용을 물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보험금 청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장례 끝나고 한참 후에 청구하는데 이거는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서류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청구인이 누구였죠? 부인분이요. 서지현 변호사님.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박 탐정은 점점 의심을 굳혀갔습니다. 모든 정황이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 탐정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강미숙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양평의 외진 산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었던 곳이구나. 강미숙 여사는 가드레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박 탐정은 잠시 그녀를 내버려 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약 50m 전방에 있는 커브길. 그곳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탐정은 자국을 사진 찍고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급제동 흔적, 다른 하나는 가속 흔적. 누군가 이 차를 뒤에서 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을 유도했거나요. 박 탐정은 근처 주민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 산길 입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노인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차 2대가 지나갔어요. 2대요? 네. 검은색 승용차가 먼저 지나갔고 그 뒤를 하얀색 차가 따라갔어요. 속도가 꽤 빨랐죠. 시간이 몇 시쯤이었나요? 11시 반쯤 됐을 거예요. 두 차가 함께 갔다고 확신하시나요? 네. 간격이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붙어서 갔다고 봐야죠.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우 씨의 차 뒤에 다른 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 탐정은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길 입구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교통 단속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건 종결된 사고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박 탐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통공단에 있는 지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11시 36분 현우 씨의 차량인 검은색 소나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후 11시 38분에 하얀색 BMW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박 탐정은 BMW의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차량 소유주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BMW의 소유주는 김준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상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김준혁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박 탐정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김준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혁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 탐정은 김준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인 12월 23일 김준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강남 레스토랑, 오후 10시 50분 양평 주유소 사고 현장 근처. 이 기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준혁은 사고 시간에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고 사고 후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박 탐정은 주유소 CCTV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하얀색 BMW에서 내리는 김준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서지현 며느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강미숙 여사와 박철수 탐정은 며느리와 김준혁을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박 탐정은 김준혁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보험사 조사관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최현우 씨 사고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당신 차량이 사고 당일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갔더군요. 아, 그날 드라이브를 갔었어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난 거죠. 혼자 갔나요? 네. 아니, 친구랑 갔어요. 친구 이름이? 김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름까지 밝혀야 하나요? 사생활인데. 보험금 청구건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요. 대학 동기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탐정은 이미 그날 밤 조수석에 서지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탐정은 자리를 떠났지만 김준혁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날 강미숙 여사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손녀를 보러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지연아,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 사고 말인데.
그날 현우가 왜 그 산길을 갔는지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야근한다고 해서. 근데 회사는 반대 방향이잖아. 왜 양평 쪽으로 갔을까? 글쎄요. 혹시 기분 전환으로 드라이브 하려던 게 아닐까요? 강미숙 여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그날 밤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제 남편이었는데. 그래, 내 남편이었지. 그런데 왜 남편 사진을 다 치웠니? 왜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나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 다 알아. 내가 김준혁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남자가 사고 당일 밤 현장에 있었다는 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정직하게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사고였어요. 그럼 왜 그날 밤 김준혁이 그 현장에 있었니?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CCTV, 카드 사용 내역, 증인 진술. 다 있어. 며느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였던 그녀는 증거 없이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압박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박 탐정은 며느리와 김준혁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통신사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사고 전 3개월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평균 30분 이상. 하지만 사고 직전 일주일 동안은 통화 빈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가 많아졌습니다. 통화는 증거로 남지만 문자는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박 탐정은 서지현의 휴대폰을 확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미숙 여사가 손녀를 보러 며느리 집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김준혁과의 대화를 찾았습니다. 최근 대화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업 폴더를 뒤지다가 복원되지 않은 대화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사고 3일 전의 대화였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실행하는 거 맞지? 응. 준비는 다 됐어. 걱정하지 마. 무서워. 정말 괜찮을까?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하게 계획했어. 그 후에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보험금 나오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강미숙 여사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그리고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2월 23일 사고 당일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그 길로 유인할게. 알았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미끄러지도록 타이어도 손봐뒀어. 정말. 죽을까? 걱정 마. 깔끔하게 처리할게. 강미숙 여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끝내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증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계획 PDF라는 이름의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남편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과 수령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김준혁과 함께 해외로 이민 가는 계획까지. 강미숙 여사는 그 파일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서연이랑 놀고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강미숙 여사는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서지현과 김준혁, 혐의는 살인 및 보험 사기.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사고 전후 통화 및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사고 당일 김준혁의 차량이 현장 근처를 지나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사고 현장 근처 주유소 사용 기록, 목격자 진술, 산길 입구 가게 주인의 증언, 며느리 휴대폰에서 확보한 대화 및 보험금 계획서, 사고 차량의 타이어 분석 자료, 불륜 관계 입증 자료, 사진, 오피스텔 출입 기록 등.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지현과 김준혁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저도 단지 드라이브를 갔을 뿐입니다.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무너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서지현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삭제된 메시지를 완전히 복원했고 그 안에는 살인 계획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1시에 그 길로 유인할게. 알았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 문장들은 명백한 살인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김준혁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지현 씨 부탁으로. 아니, 우리가 함께 계획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상세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김준혁은 최현우의 차량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차고에 주차되어 있을 때 손상되어 있는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급제동 시 쉽게 미끄러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서지현은 남편에게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과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밤 10시 서지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차 사고 났어. 양평 쪽인데 와줄 수 있어? 거짓 사고 신고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고 났다는 말에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양평의 한 산길. 김준혁은 이미 그 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우의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죠. 밤 11시 30분 최현우의 차량이 산길에 진입했습니다. 서지현은 남편에게 조금만 더 올라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직전 김준혁의 차량이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최현우는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속도를 높였지만 김준혁의 차는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커브길에 접어들었을 때 김준혁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최현우의 차량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최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손상된 타이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준혁과 서지현은 차에서 내려 절벽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뒤집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죽었을까? 확인해 봐야지.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현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김준혁은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파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한 후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서지현은 익명으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집념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지현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싫었어요. 답답하고 재미없고. 준혁 씨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보험금도 필요했고.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2024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구형은 무기징역. 변호인단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협박하려고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타이어 손상, 사전 대화 기록, 보험금 계획서. 모든 것이 계획적 살인을 가리켰습니다. 재판정에는 매번 강미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서지현이 강미숙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미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지현과 김준혁은 살인죄 및 보험 사기죄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편히 쉬렴. 재판이 끝난 후 강미숙 여사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3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강미숙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이제 강미숙 여사가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지현의 친권을 박탈하고 강미숙 여사를 법적 보호자로 지정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한동안 못 와.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서연이 지켜보고 계셔. 착하게 크는지 보고 계실 거야. 강미숙 여사는 손녀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았던 보험금 3억 원은 모두 사설 탐정 비용과 법률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미숙 여사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여사 본인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일 뿐이에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 2024년 12월 23일 아들의 사주기. 강미숙 여사는 손녀와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왔어요. 응, 잘했어. 아빠한테 인사해. 서연이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그리고 서연이는 엄마가 잘 키울게. 착하고 바르게 내가 원하던 그런 아이로 키울게.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맑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하늘에서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미숙 여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희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악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불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실현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미숙 여사처럼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때때로 더 냉혹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